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오늘 오어스 세션 할 건데 이론만 할 거예요. 실습 요즘 바쁘시잖아 다들. 그죠? 진짜 바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론만 할 건데 뭐 졸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론만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어스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오어스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홍균님 이거 혹시 뭐라고 읽으시나요? 장고도 디장고라고 읽고 MySQL도 MySQL 좀 생각해봤는데 오에이우스 어때요? 오에이우스 홍규식 읽기로 오에이우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쉽다. 아무튼 오어스가 오픈 어더리제이션의 약자인데 열린 뭐 권한 뭐 인가 그런 거겠죠. 어더리제이션. 보통 오픈하면은 사실 이 오픈 소스라는 것도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여러 명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를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오픈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누구나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정보에 개인 정보에 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특정 과정을 통해서 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어스는 그 특정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임,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 그거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어스 기본 구조부터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알아볼 오어스는 제가 목감이 걸려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아볼 오어스는 이제 2.0 버전인데, 그래서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는 이제 2.0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 그 후에 1.0에서 왜 2.0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뭐 개선된 점 그런 것들까지 보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이따 HTTPS를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어스를 해서 최종 뭐 뭔가를 이제 할 때는 꼭 이제 최종 목적을 또 알아보고 하는 게 우리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또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잃지 않을 것 같은데 목표를. 그래서 목적을 한번 알아보면은 그 정보의 주인이 있죠. 그 개인 정보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임받은 거를 그 개인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위임장이라고 하죠. 위임장. 위임장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액세스 토큰이라고 부를 거예요. JWT 세션 재용님이 하기도 하셨죠? 그 액세스 토큰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랑 소통하면서 그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액세스 토큰을 받을 건데 왜 액세스 토큰을 받냐면 그 정보의 주인에게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받으면은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다 저장을 해놓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정보 유출 위험성도 조금 증가를 하고 그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따라서 권한 범위도 이제 제한이 조금 안 됩니다. 아이디랑 비번호를 입력한다는 건 결국 내가 직접 로그인을 한다는 거니까 모든 권한을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권한 범위도 제한이 안 돼서 이제 저희는 액세스 토큰을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할 거예요. 액세스 토큰만 얻으면 다 얻는 거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고 쭉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어스 2.0의 구성 요소를 보면 1.0은 또 구성 요소가 다르니까 2.0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리소스 오너가 있어요. 그 개인정보의 주인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뭐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용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개인정보 서버랑 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겠죠. 개인정보를.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서버고 개인정보 갖고 있는 쪽이.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셜 로그인이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어토리제이션 서버가 있고 리소스 서버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들인 거죠. 근데 좀 두 가지로 분리해 놨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토리제이션 서버는 이제 리소스 오너한테 그 인증을 받는 역할도 하고 위임장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토큰을 아무튼 인증 받은 걸 토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토큰까지 전달해주는 딱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게 어토리제이션 서버고, 그 다음은 이제 리소스 서버인데 얘네가 진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인 거죠. 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저희 소셜 로그인 할 때 많이 본 것들이죠. 이런 애들이 다 리소스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토리제이션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OAuth 2.0의 방식이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4가지 정도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 인증코드 방식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저 인증 서버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코드예요. 위임장. 아니지, 액세스 토큰이 위임장이죠. 위임장을 받기 위한 위임장. 아니, 위임장을 받기 위한 증명.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위임장. 리소스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내가 뭐 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자격이 있다라고 증명할 만한 것이 이제 액세스 토큰인 거죠. OAuth 이제 2.0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소셜 로그인이 지원이 되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처럼. 근데 나름 좀 개발자라면 구글 계정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뭐 기터브도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글 기준으로 조금 화면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해보려 했는데 이 콘솔.클라우드 여기 가면은 뭐 90일간 무료 체험이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이제 91일 돼버리면 못 쓰니까 무서워서 안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90일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화면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설정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스코프 설정. 아까 전에 OAuth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한을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면 권한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했죠. 모든 권한을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OAuth 2.0에서는 스코프 설정을 통해서 권한 범위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메일이랑 체크된 것들 보면 이메일 프로필, 뭐 오픈 아이디 있는데 오픈 아이디는 구글 거에서만 좀 있는 것 같고 프로필이랑 이메일 정도를 좀 이제 정보를 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코프에 체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디폴트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가 구글은. 그리고 리다이렉트 URI인데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어토리제이션 서버가 사용자가 이제 소셜 로그인을 누른 순간 클라이언트에서 어토리제이션 서버로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해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전달해 준 다음에 거기서 인증 코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또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따 글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때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창구가 이제 리디렉션 URI입니다. 그래서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안 주고 사용자한테 줄 건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동화해 놓는 거를 이제 설정하는 게 바로 리디렉션 URI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이제 여기 OAuth 구글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은 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이 서비스 아이디 이거고 비밀번호 이거다. 이걸 이제 알아두고 나중에 본인을 또 이제 내가 그때 등록한 서비스다라고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될 아이디랑 시크릿입니다.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서 볼 건데, 딱 구성 요소에서 이거 클라이언트랑 서버만 안 헷갈리면은 따라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OAuth 2.0에는 이번에는 가장 먼저 널리 쓰이는 방식이 어소시에이션 코드 그랜트 방식이라서 이 코드를 활용한 OAuth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좀 엄청 여러 가지를 거치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리소스 오너의 인증 서버에 대한 리소스 오너의 인증 서버에 대한 인증. 그리고 그걸 하면은 이제 인증 코드가 생성 및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인증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제 위임을 확인하겠죠. 그 인증 코드를 통해서 인증 코드가 맞으면 액세스 토큰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리소스 오너랑 클라이언트랑 리소스 서버 셋이서 이제 다 통신을 하는데, 리소스 오너가 클라이언트에 뭐 어떤 기능을 요청하면 클라이언트가 아까 가진 액세스 토큰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이제 리소스 서버에서 받아오고 다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를 한번 볼 건데, 리소스 오너랑 이제 어소시에이션 서버 간의 이제 인증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그러고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디렉트 URI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아까 전에 등록을 해놨죠? 그 서비스가 리디렉트 URI는 등록했었고, 등록하니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줬었잖아요. 그 2가지 정보를 줍니다. 시크릿 빼고 사용자한테 서비스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스코프, 리디렉트 URI를 다 보내요. 그래서 스코프가 추가됐죠. 권한 범위까지 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위에서 다 설명했었죠. 클라이언트 아이디, 스코프 이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까요 한번? 그래서 구글 이걸 딱 누르면은 누른 것까지 하고 자, 방금 이렇게 이걸 누른 게 사용자가 이용을 시도한 거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이 사이에 그 어서리제이션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 로그인 페이지에 이제 그 F12를 보면은 지금 켜가지고 이제 F1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요. 많이 나왔죠? 여기 302 곧 리디렉트까지 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헤더 부분을 보면은 로케이션 부분에 OAuth2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리디렉트 URI도 이렇게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콜백이라는 건데 그 어서레이션 코드를 사용자한테 주면 사용자가 바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리디렉트 할 수 있도록 리디렉트 URI를 미리 이렇게 사용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스테이트는 뭐 그냥 상태인 것 같고,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도 전해줬고, 여기 스코프에 프로필이랑 이제 이메일, 뭐 프로필이랑 이메일 정도만 이제 여기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이제 사용자가 저기다 보내는 거죠. 그 어서리진 서버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인증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디렉트 URI를 이제 비교를 해요. 그 인증 서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등록해놨으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클라이언트 맞네, 리디렉트 URI도 맞네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 F11을 눌렀을 때 맞은 것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 잘 나왔겠죠, 로케이션이.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제공되면 사용자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해가지고 로그인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로 눌러서 로그인 했죠. 결국 이게 아이디 비번을 넣어서 로그인 한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모르는 거죠. 아이디 비번을 직접 인증 서버로 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 비번이 노출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서버는 이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는데 리렉션 UR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하게 합니다. 그 리디렉션 URI가 좀 정확히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리디렉트라는 게 뭐 아까 스테이터스 코드로 보면은 300번대거든요. 300번대를 쓰면은 리디렉트가 되는데, 그 어떤 URL로 이제 API 요청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냈을 때 막 뭔가 권한이나 이런 인증 부분에서 좀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근데 그 다른 페이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URL에 API 요청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RL을 요청을 했을 때 새로운 URL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놓는 게 리디렉트인데,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주소로 해놨으니까, 클라이언트의 그 URL을 해놨으니까 거기로 바로 거기로 바로 어토리제이션 코드 받자마자 요청을 해서 어토리제이션 코드가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사용자가 볼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이거를 괜히 껐네. 안 껐구나. 여기서 F11 눌러놓고 이거를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은 여기 막 300번대 막 뜨죠. 막 하고 지금 손쓸 새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다 얘기하다가 다 없어져요. 그냥 리디렉트가 이제 사용자가 중간에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엔간하면 그냥 못 막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리디렉트가 그래서 어토리제이션 코드가 클라이언트까지 무사히 전달이 됩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였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얻었으면은 이제 이걸로 액세스 토큰을 얻어야 할 텐데, 서비스가 이제 인증 서버에다가 어토리제이션 코드랑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이랑 다 보내요. 그럼 이제 걔는 시크릿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임장 여기 있고 나 비번도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위임장을 확인한 다음에 맞네 이러면 이제 액세스 토큰을 줍니다. 아니 이게 위임장이지. 아무튼 그래서 액세스 토큰 3개 다 확인하고 액세스 토큰을 이제 줄 거예요. 액세스 토큰을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요청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리소스 서버에다가 요청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개인정보 받아서 기능 수행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OAuth의 전부인데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봤자 보안 관련이긴 한데, 항상 일단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왜 굳이 쓸까? 그 액세스 토큰을 바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쓸까 보면은 그냥 중간에 탈취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중간에 탈취당할까봐. 그래서 리디렉트를 리디렉트 URI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탈취를 하면은 바로 액세스 토큰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한 단계 거쳐서 어토리제이션 코드를 쓰는 건데, 그러면 또 어토리제이션 코드가 탈취되면 또 어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제 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인증 서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까지는 훔칠 수도 있겠죠. 아이디도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시크릿을 주고받질 않았으니까 시크릿은 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크릿이 없는 한 이 어토리제이션 코드만 가지고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리디렉트 URI도 조작이 사실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인증 서버에다가, 그래서 그걸 조작해도 이거는 받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 이렇게 널리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어토리제이션 코드 그랜트 방식이. 그래서 OAuth는 이게 구조고, 이것만 알면은 코드를 구현하는 데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이 구조를 알면 좀 어느 때 뭘 해야 될지 좀 파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OAuth 1.0이랑 이제 2.0의 차이를 볼 건데, OAuth 2.0이 이제 기능 단순화도 되고 HTTP 암호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제공되니까 어떤 그 환경도 이제 많이 여러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OAuth 2를 많이 쓰는데
그럼 OS 1이 왜 2가 됐을까를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걸 알아보면서 어차피 결국에는 또 코딩을 하면서 뭐 최적화도 하고 이렇게 문제점도 많이 찾고 할 텐데,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OS 1에서 2로 가는 동안 했던 방식을 보면서 좀 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일단 넣어봤어요. 먼저 5개 정도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크게, 첫 번째로 서버 측의 역할이 확실히 안 나눠졌다는 건데, OS 1에는 원래 이렇게 리소스 서버랑 뭐 오토리제이션 서버, 인증받는 서버랑 자원을 제공해주는 서버가 나눠지지 않았었거든요. 합쳐져 있었어서.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역할을 수행하니까 뭐 코드적으로 봤을 때도 유지 보수가 좀 힘들고, 하나가 망가지면 이걸 어디서부터 올스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증 기능이 망가졌는데 얘를 고치려면 이 서버를 멈춰야 되니까 자원 제공하는 서버 자체도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어소리제이션 서버랑 리소스 서버를 나눔으로써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구조가 되었고, 유지 보수가 편하고, 뭐 보안성도 강화되었죠. 두 번째로 스코프 개념이 없었는데 OS 1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울 때는 OS 2.0으로 시작을 해서 스코프 개념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없었거든요. 원래는 없었어서 그 권한의 범위를 제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었고, 난 사진만 보고 싶은데 이제 뭐 영상이나 뭐 다른 개인정보까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서 간단하게 그냥 스코프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스코프는 뭐 프로필 플러스 이메일 이런 식으로 스코프를 정의해서 그 권한을 제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유효기간 문제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뭐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 토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OS 1 때는 액세스 토큰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기간 설정도 애매하고 뭐 만료 갱신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보안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액세스 토큰 하나만 쓴다는 건 당연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그냥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서 극복을 했어요. 액세스 토큰은 이제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고 리프레시 토큰이 좀 더 긴데 리프레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복을 했고, 사용 환경이 또 제한적이었는데 OS 1.0은 이제 리디렉트라는 게 결국 웹 브라우저의 그 상태 코드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시피 이게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어서 모바일 같은 환경에서 이제 조금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한 방식이 그랜트 개념을 적용한 건데, 뭐 그냥 여러 가지 사용 환경에 따라서 허가받는 유형을 좀 다양하게 만들려고 한 게 그냥 그랜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지금 봤던 어소리에이션 코드 방식 있죠. 그리고 임플릭 이거 있는데, 이거 암시적 그랜트 그건 이제 로그인 인증하고 그냥 바로 토큰을 발급받는 거예요. 그냥 어소리에이션 코드보다 하위 보안인 거죠. 근데 이런 방식도 또 쓰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리소스 오너 이거 패스워드도 그냥 직접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그 문제점이 있는 방식을 그대로 쓴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가끔씩 쓴다고 하는데 코드나 액세스 토큰이 있으면 결국 암호화 풀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텐데 아이디 기본으로 하면은 빠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OS가 완전 서비스가 완전 신뢰도가 높고 그런 것들에서는 이 방식을 또 쓴다고 합니다. 그 속도나 그런 측면을 위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무엇이기, 이거는 리소스 오너랑 이제 클라이언트가 동일할 때 직접 토큰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개인정보 갖고 있는 사람이랑 서비스가 주체가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시를 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 모두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OS 2.0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5번, 클라이언트 구현이 복잡한 건데,
이따가 HTTPS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문제점인데, OS 1.0에서는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 및 서명 절차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뭐 시그니처, JWT의 시그니처 부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페이로드랑 시그니처 부분이 약간 그런 것들인데 비슷한 건데, 이 액세스 토큰을 또 암호화를 해야 돼서 막 서명 절차랑 암호화 절차를 막 이렇게 되게 막 뭐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서명을 만드는 것도 HTTP 메소드나 뭐 파라미터 설정 이런 것들까지 다 설정을 해야 돼서 그 간단한 요청에도 일일이 다 해야 돼서 이제 좀 굉장히 귀찮다. 개발하기도 굉장히 빡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냥 암호화 방식을 안 쓰고 베어럴 토큰을 쓰기로 했어요. 베어럴 토큰은 그냥 토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래 너 토큰 갖고 있으니까 인정 이러면서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럴 토큰을 쓰면 근데 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토큰만 갖고 있어도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TLS라는 것까지 이제 곁들여서 사용을 합니다. TLS가 이제 뭐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인데 이 전송계층 보안이죠. 뭐 7계층, OSI 7계층에 나오는 것 중에 전송계층이 있나? 아무튼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서 보안하겠다는 건데 SSL 기억나시나요? 말한 적 없나? 아무튼 SSL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의 상위 호환입니다. 일단 내려가면서 보면은 그 TLS는 이제 암호화랑 인증이랑 무결성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제 할 건데 TLS는 뭐 간단히 말해서는 암호화 기술이에요. 암호화 기술인데 얘의 기능이 이제 세 가지인 겁니다. 암호화랑 인증이랑 무결성. 암호화는 내용을 암호화하는 거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뜻이고, 인증은 이제 통신하는 당사자, 통신하는 사람들이 얘가 맞다라고 이제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결성은 데이터가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진위업을 확인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TLS가 해줍니다. 소켓계층 보안을 이제 의미하는 SSL도 있는데 SSL 인증서 막 이런 게 좀 더 익숙할 것 같긴 해요. TLS보다는. 근데 이제 SSL에서 그냥 완벽하게 진화를 한 게 TLS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SSL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TLS인데도 그냥 SSL 인증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또 이제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걸 눌러보면은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하죠? 인증서 여기 부분을 보면은 여기 TLS 뭐 하이브리드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다 TLS 인증서를 써서 이제 그 서버를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HTTPS 인증 과정인데 왜 갑자기 HTTPS를 얘기를 하냐면 TLS는 그냥 암호화 기술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 기술, 우리는 지금 웹통신, OS는 웹통신을 하는 건데 TLS는 그냥 암호화 기술이니까 이걸 뭐 그럼 웹통신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걸 적용한 게 HTTPS예요. 그래서 HTTPS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알게 된 거는 OS가 그러면 이제 OS 2.0은 TLS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HTTPS 암호 방식 결국 쓴다는 건데 그럼 OS를 활용하려면 HTTPS를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건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S를 쓰고 있는 프로젝트는 HTTPS를 공부해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HTTPS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HTTPS를 아예 코드를 짜서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과정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네, 과정까지만 알아보고 끝낼 겁니다. 뭐 일단 알아야 될 개념, 대칭키 그리고 비대칭키. 이거 키가 안 들어있네. 잠금이네. 아무튼 비대칭 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키는 양쪽이 같은 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암 복구하는 건데, 그 하나의 키를 똑같은 키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칭 키는 그 누가 알면 안 되겠죠. 그 서로 소통하는 딱 그 당사자들만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대칭 키는. 그리고 비대칭 키, 각각의 둘쌍의 키가 이제 공개 키랑 비밀 키가 있는데 그거를 생성해서 이제 암 복구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공개 키는 또 모두 알 수 있는 공개 키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공개 키고, 비밀 키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비밀 키입니다. 대칭 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 아무튼 이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공개 키가 왜 무슨 쓸모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모두가 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정을 보면 또 이제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이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 대칭 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키로 두 개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비대칭 키에서는 공개 키랑 비밀 키가 서로 암호화랑 복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개 키가 암호화를 하면은 비밀 키는 복구화만 할 수 있고, 비밀 키가 암호화를 하면은 공개 키만 복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키가 암호화를 하고 복구화는 안 돼요. 자기가 암호화한 건 복구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키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주체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CA가 있습니다. 인증기관. 서티피케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우리가 원래 알던 클라이언트 서버, 지금 OS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서버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 그 개발 배포한 거, 그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OS랑 헷갈리지 말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글로만 보기엔 조금 어려워서 이거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제 쭉 다 보이죠? 보이죠? 여기 클, 서, 여기 CA, 여기 클라이언트랑 그 서버랑 인증기관 있어요. 먼저 서버가 글도 보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서버가 여기다가 얘가 좀 이제 인증된 서버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정보랑 공개키를 줍니다. 공개키. 공개키는 뭐 얘가 그냥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얘가 CA가 이제 인증을, 얘가 괜찮은 서버인지 이제 증명을 확인을 하고 다시 줄 건데, 여기서 TLS, 아까 배운 TLS 인증서 형식으로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CA의 비밀키로 이거를 서버 공개키랑 서버 정보, 여기 서버 공개키랑 서버 정보를 이제 여기 CA의 비밀키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다시 서버한테 전달해줘요. 인증 완료됐다는 것까지 함께 인증 완. 이것까지 해서 준 게 이제 이 TLS 인증서예요. 아까 보셨죠? 그 네이버 토크로처럼 TLS 인증서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서버가 이제 실제로 뭐 소통을 할 텐데, 뭐 클라이언트 한번 접속을 해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네이버 딱 접속을 했을 때 서버가 이제 이 TLS 인증서를 줍니다. TLS 인증서를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CA의 비밀 공개키를 알고 있다고 했죠. 공개키는 모두가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이 클라이언트가 CA한테 공개키를 받아요. CA 공개키를. 그래서 이걸로 TLS 인증서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비밀키로 암호화했으니까 공개키로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개키로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개키로 복구를 하면은 TLS 인증서가 풀리겠죠. 풀리면은 여기 서버 공개키, 서버 정보, 인증 완료까지 이제 알 거예요. 그러면은 풀렸으니까 얘는 인증 받은 애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보면 여기 질문 같은 게 있죠. 어떻게 인증 받은지 써 있는 걸 알 수 있는지, 이 공개키로 풀기만 했는데 홍빈이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냥 공개키로 그냥 이거 풀었다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왜냐면 이 공개키랑 비밀키는 쌍이니까 한 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간 좀 악성 서버라고 합시다. 악성 서버가 있는데 얘도 이제 그냥 그 암호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이상한 아무거나 공개키 하나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얘한테 던져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근데 얘는 이제 이 CA의 공개키를 받을 거니까 이 CA의 공개키로 풀 수 있는 건 CA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것만이기 때문에 얘가 CA의 비밀키를 알지 않는 이상 그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죽어도 위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키는 무조건 지키고 있을 거니까 CA가. 그러니까 이 공개키를 가지고 이 비밀키가 풀렸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제 증명이 된 서버라는 거죠. 그냥 이 공개키를 안 풀리면 안 되는 얘기.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 이렇게 크게 좀 쓰이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이 서버 정보랑 인증 완료까지 알았어요. 이제 서로 소통을 할 건데 서로 소통을 할 때는 이제 또 대칭키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비대칭키 이거 써서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이따 질문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대칭키를 클라이언트가 만듭니다. 이 지가 알아서 대칭키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데이터가 있죠. 보낼 만한 데이터 이걸 이제 대칭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하고 근데 이거 대칭키 지금 대놓고 가고 있죠. 얘를 이제 아까 받은 이 서버의 공개키로 한 번 더 암호화를 해요. 공개키로 이제 이렇게 감싸서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개키를 풀려면 비밀키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암호화해서 이게 여기서 전달하면은 서버 얘는 이제 비밀키는 지가 원래 갖고 있잖아요. 비밀키는 이걸로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이걸 풀어서 대칭키를 얻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대칭키로만 이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대칭키 이제 얘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칭키로만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HTTPS 방식입니다. 이 S를 빼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데이터 주고 보이는 대로 다 주고 아이디 뭐 패스워드 뭐 이렇게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이게 S 방식인데 여기서 또 이제 왜 대칭키만 쓸까요, 형님? 아니 이거 그냥 하는 대로 이거 비대칭키 해가지고 공개키 비밀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대칭키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공개키랑 비밀키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또 공개키는 암호화만 하면은 비밀키가 복구를 해야 되고 구조부터가 이미 암호화 복구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칭키는 똑같은 키 하나 가지고 이 데이터 그냥 이거 암호화 복구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대칭키 쓰는 게 시간이 훨씬 빨라요. 시간이 훨씬 빨라서 굳이 이제 대칭키를 만들어서 공개키로 감싸서 서버한테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소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왜냐면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저는 할 얘기 다 했는데 뭐 형식상 질문이나 받고 과제 설명 좀 하고 끝내도록 하죠. 우리도 프론트보다 하루 정도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 홍규님 질문 없어요? 질문이요? 네. 소셜 도메인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보시고요. 질문 더 없죠 그러면? 과제를 설명을 할게요. 이게 또 아무래도 또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택일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HTTPS는 구조를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오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어스 2.0 통신 구조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HTTPS 인증 과정 구조를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 그 그랜트 4가지 방식이 있죠. 그 인증 방식 4가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용 환경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인다고 했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총 4개였으니까 한 방식당 최소 한 가지씩 해서 4개를 이제 좀 알아보는. 근데 뭐 그냥 뭐 모바일, 띡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모바일 하고 왜 모바일인지 아니 설명, 간략한 설명까지 하는 걸로 설명까지 하는 걸로 그 과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GitHub 세션 1114 다시 1114로 이제 파가지고 레포를 리드미로 올리면 돼요. 혹시 뭐 리드미로 올리다가 계정이 폭파되거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으신 분은 한 번 더 폭파될 것 같아서 무서우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1~3번은 특히 그리고 이제 PPT나 뭐 손그림 뭐든 상관없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구조들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혼자 이해를 해서 이제 한 번씩 그려가면서 하는 게 확실히 이해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 질문? 과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은 우리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관련 그 세션은 다 끝이 났거든요. 이제 저희 계속 또 다음 주, 다음 주는 공통 세션 창업이랑 뭐 UI UX 디자인 세션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성과 공유회라서 뭐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나서 고생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뭐 좀 오늘도 좀 마음 편하게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부터 더 마음 편하게 들으면서 머싸 마지막을 만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총 뒤풀이 오는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가주시면 돼요. 네, 가면 돼요.